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주차에 시작해서 경제론의 수요, 공급까지 했어요. 근데 경제론은 원래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경기 변동 부분이 있는데 수요 공급 부분에서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균형에서부터 탄력성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학습 주제입니다. 먼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시장의 개념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효율적 시장, 지대이론, 도시 공간구조 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주차 학습 주제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53페이지 가시죠. 책은 5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로축을 수학에서는 학교 다닐 때 X축이라 그랬고 세로축을 Y축이라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놓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로. 무슨 축? 그렇죠. 좌표축. 그렇게 말했죠. 기억나세요? 네, 좌표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우하향의 모양이었고 공곡선의 모양은 우상향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좌표축이고요. 좌표축의 세로축에는 여기 이제 Y축인데 가격을 쓰고 가로축은 X축인데 수량을 씁니다. 언제나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언제나 이쪽에 뭘 쓴다고요? 수량. 이쪽에는 가격. 그리고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 모양이고요. 공곡선의 모양은 우상향 모양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시장 수요 곡선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말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합한 거예요. 시장에 갑돌이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이고 그 갑돌이 같은 사람이 10명 있더라. 그러면 그 10명의 수요 곡선을 전부 합한 거예요. 그럼 한 사람에 10개씩 10명이면 100개 아닙니까? 그걸 전부 합한 게 시장 수요예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을 전부 합한 게 시장 공급이 돼요. 요게 시장 수요, 요게 시장 공급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점이 균형이라 했으니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을 뭐라고 할 거냐 그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곡선 높이에서 정해진 가격을 수요 가격, 공급 곡선 높이에서 정해진 가격을 공급 가격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균형 가격. 그다음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를 무슨 양이라 그랬어요? 수요량. 공급 곡선까지의 가로의 길이는 공급량. 그리고 균형점에서 정해진 양은 균형 수요 공급량, 균형 거래량, 더 줄이면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줄이면 뭐라고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해요. 균형 수급량, 그냥 균형량 등으로 말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균형점입니다. 근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균형점 아닌 가격이 P1의 상태라고 가정해 볼까요? P1이라고 한다면 P1의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요즘에 대응한 거예요. 수요량은 요즘에 대응한 거고 다시 공급량은 요즘에 대응해서 요만큼이고 수요량은 요즘에 대응해서 이만큼이에요. 자,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죠.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면 초과 수요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거예요. 수요량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요, 여러분, 공급이 이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응해서 수요량, 이점에 대응해서 공급량, 그러니까 수요량은 요만큼이고 공급량이 요만큼이니까 지금 어느 게 더 많은 거죠? 공급량이 더 많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예요. 그럼 초과 공급은 사실은 공급자 경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파는 쪽의 경쟁. 그리고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이 상태에서는 공급자 경쟁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으로 가격 상승, 초과 공급은 공급자 경쟁으로 가격 하락,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균형점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죠. 그럼 균형점의 특징이 몇 가지를 짚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개론의 경우는 이해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론의 경우로 초창기부터 시험에 나올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빈칸 넣기 하고 자료 나가고 암기하고 이래버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지쳐버려요. 초반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되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인데 한 번에 딱 듣고 다 이해가 돼서 배경 지식을 다 쌓으면 좋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듣는 거죠. 자, 균형점의 특징을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더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더라. 써먹어요, 다 이런 거. 두 번째는요, 수요 곡선 높이하고 공급 곡선 높이요. 수요 곡선 높이 무슨 가격? 수요 가격. 공급 곡선 높이 무슨 가격? 공급 가격. 둘이 같더라. 그래서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더라. 균형점에서는 초과 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공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적어놓고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렇다. 그래서 균형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나중에 함수 문제로 나왔을 땐 어떻게 될 건지 다 이런 배경을 지식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함수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 함수 그럴 거라고. 이걸 함수로 표시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공급 함수 그럴 거라고. 함수 두 개 주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요즘을 찾는 거겠지. 그러면 두 함수의 경우를 각게 놓고 가격 P와 양 Q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왜 양쪽을 각게 놔야 되느냐? 균형점과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이니까? 교차하는 점이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앞으로 만나는 점보다는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은 교차하는 점 말고도 또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교차하는 점, 접하는 점 이렇게 쓰자고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 그게 균형점. 그런데 말이죠. 저 균형점이 이동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균형점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어느 경우에 균형점이 이동할 수 있느냐?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거나 둘 다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면 균형은 이동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시장 균형의 변동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대. 수요가 증가한 거지. 그렇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제가 편의상 우리가 처음 공부하니까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이동? 왜 오른쪽 우측 이동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가볍게 우측 이동.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저 생긴 모양 때문에 우측 이동도 되지만 위로 이동한 형태도 되기 때문에 우상향 이동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선 한꺼번에 우리 다 하면 일단 헷갈려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많으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별로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자, 우측 이동, 우측 이동.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조금 사는 거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양은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그래서 가격 올라가요. 이렇게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수요 증가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지만 그래프는 최종적인 답을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니까 그 객관식 시험 답을 구하는 이렇게 하나의 이해의 도구일 뿐 언제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따라서 많이 사니까 이렇게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낼 수 있으면 돼. 앞으로 그래프 필요 없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럼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이렇게 나와야 돼.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프 그린. 그럼 만약에 선택지가 5개면 시험에서 선택지 오지선다형이니까 1번이 수요 증가야. 2번은 공급 증가고 3번은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커. 4번은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가 더 크고 5번은 그냥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대. 이거 그래프로 5개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맞힐지 몰라도 그랬더니 5분이 지났더니 다른 문제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보았을 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럼 또 봐요.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곡선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우측 이동. 그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더니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럼 균형점이 이동을 했어요. 균형점이 이동해요. 근데 여러분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졌네. 그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양도 증가하지. 그럼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됐나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앞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그게 되면 제가 반대로도 물어봐. 수요가 감소하면 조금 사니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이 감소했어. 그럼 시장에 물량이 줄었으니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연습이 증가하는 것만 먼저 해요.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감소는 뒤집어요.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요. 어느 순간 이해의 단계를 딱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배경 지식이 되어서 착착착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수요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하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양 감소하지.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하고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해졌으니 가격 올라가고 양 감소한다. 그래프가 필요 없네요.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데 수요 증가 쪽이 더 커. 이렇게. 자, 수요는 많이 증가했고 공급은 조금 증가했고 그랬더니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했네.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큰 쪽만 따져. 큰 쪽만 따져. 왜 큰 쪽만 따지느냐? 큰 쪽 따라가는 거거든. 큰 쪽 따라가는 거거든. 심지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 따라가고 공급의 감소가 크면 공급 감소 따라가고 무조건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했고 많이 감소했어. 그럼 늘까 줄까? 줄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조금 줄었어. 그럼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 조금 줄었어? 늘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많이 감소했어? 줄어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머리가 좋다, 공부를 되게 잘한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잊어버리는 건 다 똑같아. 다 잊어버려. 근데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공부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조금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많이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가 잘 안 된다, 공부를 못 한다는 분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조금 늘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근데 까먹는 만큼만 공부하면 맨날 그대로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 까먹을 수는 없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언제나 공부를 하실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그 기억력이 가는 기간을 알아요. 자, 오늘 공부했어. 기억력이 가는 기간이 3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안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3일째쯤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 강의는 제가 책 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초 강의는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3일 후에 강의를 또 듣는 거지. 그랬더니 2번 했더니 이제는 한 5일이나 혹은 10일 정도 가네. 그러면 10일쯤에서 또 한 번 듣는 거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기초 강의는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경들이 잘 깔리면서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정말 이렇게 탄력 붙으면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움 없이. 거기다 내용을 보태도. 근데 배경 지식 없이 공부를 하면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어려워요. 계속 어떤 것도 모르겠고 기초적인 단어도 모르겠고 할 게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 증가가 더 크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큰 경우는 수요 증가만 따져라. 그러면 수요 증가. 자, 여러분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렇잖아. 따라서 가격 상승, 양 증가예요. 됐죠? 그래프 필요 없어요. 큰 거 따라가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가 더 큰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뭐 따라가요? 공급의 증가 따라가지. 공급의 증가 따라가니까 균형점 이렇게 이동하고 따라서 공급의 증가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지. 확인? 공급의 증가가 더 큰 경우는 공급의 증가만 따져라. 따라서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 가격 하락, 양 증가.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의 이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두세요. 더 이상 이거 제가 달려드린 것 이외에 더 이상 아직은 하지 마시고 딱 요만큼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장균형의 변동의 원리를 감을 잡으셨으면 탄력성으로 넘어가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기초 개념이에요. 진짜 많이 써먹어. 이거 못하면 기초에서 이거 못 잡아놓으면 두고두고 애먹이는 파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탄력성 차근차근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바뀌거나 소득이 바뀌거나, 자,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는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 비싸 그러면 수요량이 준다. 이 수요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는다. 그럼 가격이 원인이 되고 수요량이 결과인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느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그랬고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가격이나 소득이 변해. 이 가격이나 소득 같은 어떤 외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수요량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줄일 거냐?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늘 거냐? 가격이나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척도가 탄력성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따져봐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볼까요, 여러분? 재화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내리면 수요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격이 10% 올랐어요. 근데 수요량 한 20% 줄었어요. 요거하고 가격이 10% 올랐어요. 수요량이 5% 줄었어요. 둘 다 줄기는 해. 근데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20% 주는 것과 5% 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20% 주는 게 민감한 거예요.
그 민감한 건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10% 올랐는데 가격이 오른 것보다 수요량 한 5% 줄었어요. 더 적게 줄었어요. 이러면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건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따지고 가격을 자극이라고 할 거예요. 이쪽이 원인이니까. 자극. 그리고 결과인 수요량의 경우를 반응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어떠냐?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민감하면 탄력적이에요.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둔감하게 오면 비탄력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강의 중에 제가 군데군데 자극을 드려요.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한 번에 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둔감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애먹일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좀 힘듦을 호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지난 과정에서도 힘듦을 호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무셔갖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막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도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일단 왜냐면 결혼 때문에 우실 수도 있으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막 여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극을 드려요. 군데군데. 그럼 거기에 반응이 좀 민감하셔야 돼요. 어떤 민감이냐면 공부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분수로 표시해요. 그래 어떻게 표시하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시한다고.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근데 왜 탄력성을 변화율로 표시하냐면요. 물건이 다 달라서 그래요. 봐요. 사과 한 개 가격이 10% 올랐대.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0% 올랐대. 자동차 한 대 가격이. 그 다음에 집 한 채 가격이 10% 올랐대. 이게 물건이 다 다르거든. 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변화율로 표시하면 다른 물건을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냥 변화율로 표시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요. 자, 사과 하나, 자동차 하나, 주택 하나, 이게 다 다른 거라고요. 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냥 사과 10% 올랐다. 사과 한 개 가격이 10% 올랐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0% 올랐다. 주택 한 채 가격이 10% 올랐다. 이래버리면 서로 다른 물건을 단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율로 표시한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뭐만 알면 된다? 탄력성은 변화율로 표시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될 거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 건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니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10% 올랐어. 그럼 수요량은 20% 줄었대.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다시 한번 해봐요. 가격이 10% 올랐어요. 수요량이 20% 줄었어요. 이 값을 계산하면 2가 아니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2예요. 왜?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온다고. 그 마이너스 2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10% 올랐다. 수요량이 20% 줄었다. 그러다 보니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그 마이너스는 왜 나왔느냐?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급으로 가보자고요. 공급은 같은 방향이라 했죠? 가격이 10% 올랐다. 공급량이 20% 늘었다. 그러면 2로 나와요. 그냥.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플러스 2. 그리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플러스는 그 숫자 앞에다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수는 양의 정수고 양의 정수를 쓸 때는 숫자를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격 변동률이 10%다. 그럼 가격 변동률이 10%면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건 약속상 10% 올랐다는 뜻이야. 근데 그럼 만약에 가격 변동률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뭐라고 표시할까? 마이너스 10%라 표현해.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 붙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 제가 이야기는 또 할게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원인, 수요량이 결과인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따져보는 거다.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건 수요 법칙이에요. 이미 정해졌고 우리 알아.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가격이 10% 바뀔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바뀔 거냐, 가격이 1% 올라가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나 줄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얘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따질 때 이게 뭐라고요? 자극, 요게 반응. 따라서 자극, 반응.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 10% 변한다 그랬어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5% 변하면, 자, 그럼 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가요? 10분의 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절대값을 붙이면 절대값 난 계산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그 숫자만 따지면 돼요. 절대적인 크기.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0.5. 그럼 자극보다 반응이 작네. 자극보다 반응이 작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지. 둔감한 걸 이렇게 말해요. 비탄력적. 이게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둔감한 건 비탄력적이다. 이번엔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이 10%야. 수요량의 변화율이 20%야. 그러면 10분의 20. 그런데 방향이 반대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을 붙였으므로 2. 그러면 이거는 자극보다 반응이 큰 거지. 자극보다 반응이 큰 경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라 말해. 그리고 탄력적인 건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둔감한 것의 예를 들면 생필품이고 필수품, 필수제, 그리고 민감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치품, 사치제. 그래서 필수제는 되게 둔감해.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을 못 줄여. 조금밖에 못 줄여요. 사치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현실적인 예를 들면 비탄력적인 물건의 대표적인 예를 드시오. 그러면 생필품, 필수제. 그리고 탄력적인 물건의 대표적인 예를 드시오. 그러면 사치품, 사치제. 이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의 변화율이 10%인데 수요량의 변화율도 10%면 자극과 반응이 똑같죠?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10분의 10은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극과 반응이 똑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와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단위 탄력적이라 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여러분 탄력성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단위 탄력적 1이야. 그래서 1보다 크면 뭐라고 하고?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탄력적인 것을 예를 들기는 현실적인 예로는 어떤 거다라고 딱 잡아 말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은 0이야.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0%인 경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가격이 10% 변했어요. 수요량 변화율이 0. 가격이 5% 바뀌었어요. 수요량 변화율이 0. 가격이 100% 바뀌었어요. 수요량 변화율 0.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 그런 경우는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는 경우예요. 100분의 0도 0이고 10분의 0도 0이란 말이에요. 만분의 0도 0일 거고. 그런 경우는 뭐다? 이 비탄력적인 것의 극단이에요. 여러분 비탄력적인 것의 극단은 완전 둔감이거든. 그 완전 둔감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을 붙여요. 여기다 완전. 완전 둔감을 의미한다고요. 이번에는 이놈의 극단적인 걸로 갈게요. 짐작하시겠죠? 뭐라고 말할지. 예, 그래요. 여러분 자극을 살짝 줄동말동해요. 근데 반응이 무지 큰 거 있지. 가격이 1% 바뀌었는데 수요량 변화율은 거의 무한대야. 가격이 살짝 올랐어. 1% 올랐어. 수요량이 하나도 안 사버려. 0. 가격이 1% 떨어졌어. 다 사버려.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아주 무한대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는
완전 민감,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탄력성 표현은 5개가 있는데 이건 극단적인 2개는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구분 기준은 항상 똑같은 단위 탄력적이야. 그리고 민감한 건 탄력적이고 둔감한 건 비탄력적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민감한 게 뭐라고? 탄력적. 둔감한 게 뭐라고? 비탄력적. 그 저는 제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탄력성이 탄력적이길 바랄까, 제가 비탄력적이길 바랄까? 거의 탄력적이길 바래요. 잘 아시네. 완전 탄력적이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탄력적이길 바래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탄력성의 의미를 먼저 알아두십시오. 이 공급에서 또 복습할게요. 똑같이. 왜냐면 좀 있으면 좀 잊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공급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 자, 변화율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100에서 300으로 다시요. 100에서 300으로 3배가 증가했다. 다시요. 100에서 300으로 3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증가한 걸까요? 몇 퍼센트요? 300%. 자, 100에서 300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100에서 300으로 증가하는 경우 몇 배 증가했다고요? 3배. 그런데 여러분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요? 300%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과연 300%가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변화율이란 원래 것에 대한 변화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값이야. 그리고 여기 변화분인데 나중 값에서 원래 값을 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화율에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건 변화분이라 그래요. 이걸 변화분.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에서 7로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 원래 값이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변화분이 얼마예요? 2. 7 빼기 5니까 2.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0%거든요. 그러면 100에서 300으로의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럼 원래 값이 얼마예요? 100. 변화분이 얼마예요? 200. 그리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면 얼마예요? 200%예요. 여러분 3배 증가했단 말은 200% 증가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면 몇 배 증가한 거지? 네? 2배 증가한 거잖아. 이렇게. 그런데 100에서 200으로 증가할 때 우리 퍼센트 몇 퍼센트 증가했다 그래? 이거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하냐고? 그래 100% 증가했다고 하잖아. 이건 100% 증가했다고 잘 알면서 요거는 300% 증가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할 때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변화율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원래 거 100, 변화분 100, 100분의 100 곱하기 100. 100% 맞죠? 그래 100% 증가한 거지. 여러분 변화율이니 비율이니 하는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이니 무슨 회사들에서 광고를 할 때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합격률을 이야기하는 데가 참 많아요. 에? 합격률이 높다. 합격률을 막 1위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이 합격했대? 그럼 합격률 60%예요. 60%. 그런데 만약에 모수가 1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있는데 여러분 60% 합격하려면 몇 명이 합격해야 돼? 600명이 합격해야 돼요. 같은 60%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합격률 똑같이 60%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합격하기가 더 쉬운 것일까? 여기서 합격하기가 더 쉬운 것일까? 여러분이 합격 가능성을 본다면 여기에 합격 가능성이 여러분 더 많은 거예요. 여기 합격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놓고 볼 때 똑같은 거예요. 합격률이 같으니까. 어느 게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어느 게 더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당연히 아래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여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운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경우는요.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에 가서는 이 6명 안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수가 이렇게 많단 말은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에서 60%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60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나도 합격 가능성이 진짜 높다는 거예요. 그 60% 안에 들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이런 곳에 가서 내가 10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머지 나를 제외한 6명은요. 진짜 운이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합격하고 나는 4명 안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합격자 수도 중요하고 합격률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비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변화율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에듀윌의 경우는 합격자 수도 합격률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자도 많이 내고 여러분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애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료 총수입 문제로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은 소비자의 지출액이며 동시에 기업의 총수입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편의점에 갔는데 그 물건이 편의상 500원이래. 밑에 편의점에서 갔더니 편의점에 그 물건의 가격이 500원이래. 자, 근데 500원인데 10개를 여러분이 산대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자,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이고 10개 산다고. 그럼 얼마 내야 되냐고. 5,000원 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내는 5,000원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비자의 지출액이라 그런다고. 그럼 편의점은 그 5,000원이 편의점에 뭐가 되는 거야? 수입이 되는 거지. 그게 기업의 총수입이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출액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액과 기업의 총수입은 부르는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지출액,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총수입. 근데 그게 부동산이라고 가정해봐요. 잘 봐요, 여러분. 자, 부동산이 한 개의 부동산 한 단위 편의상 한 단위가 임대료가 500원이래. 근데 10단위를 그게 단위가 얼마가 됐던 상관없어. 자, 10단위를 임대했대. 자, 한 채당 10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당 임대료가 500원이래. 10채를 임대했어. 그럼 임대료 총수입은 임대인의 관점에서 얼마예요? 5,000원. 따라서 여러분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는 소비자 지출액이고 기업의 총수입이다. 이 세 개는 말표만 다를 뿐이지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는 거지. 또는 임대료 곱하기 수량이라는 거지.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500원이고 이게 10개. 자, 그럼 5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 그럼 기업의 총수입은 여러분 요 높이 500원 곱하기 10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개 곱해주면 요게 뭐가 된다? 요 면적이 된다. 이게 기업의 총수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사각형의 면적을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이것도 제법 중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거기다 별표를 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저걸 앞잡아서 무슨 외우고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에? 옛날에 말이죠. 진짜 무슨 앞잡다 갖고 막 이렇게 외우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시험 안 나와. 그 좋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따위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좋은 거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재밌대. 어떤 분은 그렇게 말 만들어서 하니까. 용어를 막 만들어서 하니까. 나중에 가서요. 그 재밌게 만든 용어만 생각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외우지 마시고 일단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다 보면 필요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요. 어떻게 적용할지 암기해요. 암기가 한 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갑니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대체제 유무는 무슨 뜻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다소는 무슨 뜻이에요?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대체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봐요. A만 있는 게 아니래. A만 있는 게 아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대. 이 모두가 대체제 관계래요. 그러면 A만 있는 경우는 A가 비싸졌을 때 줄일 수 있어 없어요? 많이 못 줄여요.
근데 이런 경우는 A가 비싸졌을 때 딴 걸 사요. 딴 걸 대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A가 비싸졌을 때 B나 C나 D. 자, A가 비싸면 B 사요. B도 비싸면 C 사고, C도 비싸면 D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A밖에 없었을 때는 A가 비싸지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이렇게 많을수록 A가 비싸지면 A 안 사고 딴 거 살 수 있다. 따라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져요.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이 된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A가 비싸지면 A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많이 줄이는 게 탄력적이고 탄력적인 게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돼.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탄력성 값을 계산했는데 가격이 10% 바뀌었어요. 근데 수요량은 20% 바뀌었어. 그러면 절대값을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2라고 그랬죠? 가격이 10% 바뀌었어. 수요량이 30% 바뀌었어. 절대값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3이 됐어요. 그러면 2하고 3하고 어느 게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3. 어느 게 탄력적이란 뜻이에요? 3. 그러니까 A만 있었을 경우는 대체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다 별표 칠 거 없어요. 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다음 여러분 기간의 장단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단기에 대체재가 많아, 장기에 대체재가 많아요?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요. 단기는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막 들으시면 뭐로 들으세요? 핸드폰에 다 MP3 기능이 있죠. 근데 핸드폰으로 듣기 이전에 뭐로 들었는지 아세요? MP3로 들었어요. MP3로. 그때는 핸드폰 기술이 이게 합쳐지는 그런 기능의 간섭 기능 때문에 핸드폰의 MP3 기능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MP3로 들었다고. 근데 MP3 이전에는 뭐로 들었어요? 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통해서 들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기다가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근데 그거 이전에는 이것도 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어른들 아시죠? 소풍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큰 거? 네, 들고 다녔어요. 그걸로 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MP3라는 게 나왔대요. 처음에 MP3 나왔는데요. 주먹만 했어요. 주먹만 했어요. 그걸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진짜 투박하고 주먹만 했고 용량도 되게 작았어. 그런데 음악을 딱 그걸로 듣는데 신세계인 거죠. 비쌌어요. 자, 근데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게 작아지고 그다음 예뻐진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MP3 사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그랬고 그 당시 고가였어요. 그리고 정말 작아지면서 되게 예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격이 점점 중국산 들어오면서 가격이 싸지기 시작해요. 진짜 싸졌어요. 대체재가 많아진 거죠.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 된 거예요. 탄력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단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단기는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지면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는 MP3 갖고 다니는 분 별로 많지 않고 아예 그냥 핸드폰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갖고 아예 MP3 기능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건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재화의 용도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음악을 듣는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옛날에는 말이죠. 놀러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이게 또 DSLR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큰 걸 들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핸드폰에 카메라 화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자 음악 듣는 기능도 해요. 사진 찍는 기능도 해요. 물론 장인 전화 기능도 해요. 그런데 TV 기능도 해요.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여러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이에요. 원래는 용도가 A밖에 없었거든. 근데 하나의 물건에 이게 다 담아져 있는 거지. 그럼 마치 4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 재화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필수재는 비탄력적이에요. 필수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양을 못 줄여. 비탄력적이야. 근데 사치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팍 줄일 수 있어요. 탄력적이야.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필수재는 뭐라고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이렇게 감만 잡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뭔 약인지 감이 왔다. 이 정도면 적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 외웠으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해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보심으로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